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전반적인 쇠퇴는 이제 중국 당국이 가장 가슴앓이를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실업대란, 이른바 대규모 구조조정, 하강조가 동북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당시의 혼란은 동북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체제 개혁은 끝내 근본적인 수준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고 부패한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수습되지 못한 각종 문제들은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직접 고향에 가서 눈으로 보기 전까진 지금 매하 경제가 이렇게까지 나빠진 줄 정말 몰랐어요. 불과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에 동북 지역은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곳이 됐습니다. 외국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길거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가게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요즘엔 오프라인 상권이 정말 힘들어요. 심양에는 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거리에는 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쇼핑몰엔 활기가 사라졌고 오피스 빌딩에도 북적임을 찾기 어렵습니다. 식당 역시 예전처럼 만석인 곳이 드뭅니다. 공공장소엔 몰려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농촌 마을은 그야말로 한산하고 썰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다 어디로 가서 일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다 외지로 갔죠. 남쪽에 많이 갔어요. 기본적으로 다 북경, 상해, 광주 쪽이죠. 다 대도시로 갔겠죠. 요즘 젊은이들 다 어디로 간 것 같으세요? 남쪽이요? 대도시 쪽이죠? 일선 도시죠. 돈 잘 버는 데가 어딘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긴 솔직히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물었어요. 심양에 뭐가 제일 많아요? 내가 알려줄게요. 선양에 많은 거, 도로 공사 많고, 도로 구멍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시공하다 부도난 건물도 많고, 길거리에는 일 못 찾는 청년들 진짜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악덕 사장이 많고, 텔레마케팅이 많고, 얼마나 많냐면 손오공이 와도 3개월은 텔레마케팅 돌려야 할 정도입니다. 그럼 심양에 없는 건 뭘까요? 평평한 길 적고, 주 5 일제 직장이 적고, 사회보험 내는 사람도 적고, 월급은 더더욱 적어요. 월급 3천 위안? 심양에선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런 진짜 현실적인 얘기, 심양에서 살아본 사람만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비빈에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도시의 청년들을 모두 떠나게 만들 작정인가요? 저는 지금 하비빈 샹팡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심각한 스모그가 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합니다. 스모그 지수가 무려 450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헤이룽장성은 출생률은 전국 최하위이고 사망률은 가장 높으며 이혼율은 전국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남고 싶어 하겠습니까? 동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동북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정작 동북에는 동북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요. 특히 젊은 사람들 말입니다. 얼마 전 잠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하비빈역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둘러보는데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남쪽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그곳도 물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남쪽의 활기가 학교 앞 거리의 풍경이라면 해올빈의 북적임은 공원광장 같은 느낌입니다. 둘 다 사람은 많고 소리도 시끄럽지만 학교 앞은 생기가 넘치고 하비빈은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고향 마을로 더 들어가면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정적이 먼저 느껴집니다. 큰 길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이 여성 블로그는 그녀의 작은 어머니는 고향 하비빈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인구가 감소한 이후 PC방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하비빈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형 재래시장, 이른바 대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을 찾아가 보면 그곳 역시 예전만큼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어린 시절에는 한 학년에 10개 반, 한 반에 50명 이상 있었지만 지금은 한 학년에 고작 4개 반, 한 반에 3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흑룡광에서는 700만 명 이상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매일 여객기 세대 분량 한 대당 500명씩이 흑룡광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의 가족 사이에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블로그의 가정을 보더라도 세 자녀 모두 외지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 명은 북경에, 두 명은 항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따라 항주로 내려갔고 두 분의 작은 아버지는 아직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자녀를 따라 북경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고향에 남아 이른바 노인 돌봄 대상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한 가족의 변화만 보더라도 하비빈을 비롯한 동북 지역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으나 누구도 쉽게 막지 못하는 흐름, 마치 젊은 세대가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향을 떠나기 위해 태어난 것만 같은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회원 댓글들 좀 보면서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동북을 언급하지 않고는 동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댓글, 이 길은 정말 수리하기 어렵네요. 온통 구덩이에 전부 장애물 천지입니다. 이 댓글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만점입니다. 네 번째 댓글,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표 한 장, 그건 동북 아이들의 성인식이에요. 역시 만점입니다. 마지막 댓글, 새롭게 시작하여 잃어버린 땅을 재건하고 황실에 맞서자 였습니다. 사실 동북 지역은 한때 대청 왕조의 이른바 용흥지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을 갖춘 곳, 즉 왕조 창건 발상지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소련과 일본의 침략이 큰 재난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동북 지역의 근대적 건설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기 30년대 동북은 점차 완전한 공업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공업 기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40년대 일본 점령 시기, 역설적이게도 동북 경제는 가장 화려한 시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945년 동북 지역의 공업 총 생산액은 일본을 넘어섰으며 아시아 1위, 세계 4위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중공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도 동북은 한때 계획 경제 체제 아래서 총애받는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막대한 자원이 집중 투입되었고 장춘의 제1자동차 공장, 심양의 제1공작기계 공장, 봉계의 제철회사, 심양의 항공기 제조 공장 등이 잇따라 건설되었습니다. 이어 채굴 산업도 급속히 확장되면서 요원 탄광, 무순 탄광, 대경 유전 등 대형 국유기업들이 차례로 설립되었습니다. 한때 동북은 명실상부한 중국 공기업의 심장부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부터 1952년까지 길림성의 재정 수입은 7억 5,400만 위안, 이 중 75%가 중앙정부에 납부되었습니다. 요년성은 전국 철강 생산량의 87%를 공급했고 1953년부터 1987년 사이 흑룡강성은 자국에서 생산된 연료와 석탄의 87%를 외부로 수출을 했습니다. 한동안 동북삼성은 전국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중심축은 남부 연해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동북은 막대한 노동력과 자원을 남쪽의 파견 건설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죠. 하지만 그때 소비된 자원은 대부분 한 번 쓰면 끝나는 비재생 자원이었습니다. 1990년대 시장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북 지역의 수많은 국유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졌고,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자금이 지원 사업에 쓰여버렸기 때문이었죠. 이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하강조, 즉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많은 동북 사람들, 특히 제 부모님 세대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아픔일 겁니다. 그때 부모님도 실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동북의 영광은 멈춰섰습니다. 그 빛나는 시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비록 2003년 국무원은 이른바 동북진흥 정책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부흥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요령, 길림, 흑룡강, 삼성은 오랜 기간 경제 순위에서 하위로 맴돌았고 지역 경제는 좀처럼 회복의 온기를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긴 침체의 겨울 속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북진흥 2003년 중앙정부가 처음 이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노후 공업기지인 동북을 살리겠다는 약속이었죠. 같은 해 에탄올 휘발유가 동북삼성의 폐쇄형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우선 도입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감격했어요. 이게 신기술이구나. 새로운 연구 성과를 우리 지역부터 먼저 써보게 해주다니. 우리는 감사했고 우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목이 무려 2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중앙에서는 말했습니다. 2024년부터 에탄올 휘발유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하지만 이제 2026년 전국적으로 에탄올 휘발유 사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북삼성, 가장 이 연료와 맞지 않는 지역이 아직도 이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호소, 수없이 많은 신고와 민원,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말 동북진흥이란 게 결국 에탄올 공장 짓고 알코올을 생산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입으로는 매일같이 동북을 진흥하자고 외치면서 정작 그들이 하는 건 우리 고향의 풍력 발전 기만 잔뜩 심어놓는 거예요. 기름값 몇천 원조차 조금 낮춰주는 일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동북의 진짜 출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난 20여 년 동안 동북은 과연 무엇을 진흥했을까요? 이 한 장의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동북 삼성의 GDP 순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마치 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 뒤처지는 느낌이랄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동북 사람들의 가슴을 늘 짓눌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9월 25일 국무원이 발표한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의견이라는 문서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이후 서남 지역 기업들이 폭등하고 철거 지도가 공유되며 청도는 단숨에 신흥 부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동북 사람들도 깨닫게 된 거죠.
한 지역을 정말로 발전시키려면 복잡한 정책도 그럴듯한 슬로건도 수십 페이지짜리 개혁 전략도 필요 없다는 걸요. 딱 100자 남짓한 지침 문구 하나면 충분하다는 걸요. 허탈하게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2016년 관료주의가 어떻게 동북 경제를 망쳤는가라는 제목의 한 글이 발표되면서 체제 내부의 고질적인 관료주의가 동북 경제를 좀먹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중공 국무원 총리 이극강은 2014년에 동북의 한 직업시에서 추진한 중점 민생 공정 사업이 8달 동안 무려 133개의 공인을 받아야 했고 원래 정해진 착공일은 이미 한참 지났지만 아직도 12개의 공인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어 이는 일부 정부 부처가 기업을 얼마나 심각하게 구속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앙재경대학 중국기업연구센터 주임 유주위는 더욱 직설적으로 매관매직, 부패, 탐욕이 바로 흑룡강성의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 그리고 민간 사회에 이르기까지 부패의 악습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동북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 일부러 동북을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남부 지방에서 몇 년 살아봤어요. 근데 정말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남쪽에 있을 때는 영업일을 했거든요. 회사 임원이나 회장, HR, 부총 같은 분들한테 낯선 상태로 방문해서 미팅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직접 설명드리죠. 이 제안이 귀사 직원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앞으로 기업 성장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그럼 대부분 공감해주고 사람들 모아서 설명 기회도 줘요. 그런데 동북에서는 한번 해보세요. 그런 자리조차 못 만나요. 간신히 연결되더라도 돈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돌아가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동북교사 뇌물 문제 기억하시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일부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버린 현실이라고요. 자녀가 학교에서 무사히 지내길 바라시나요?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괜한 트집을 잡히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면 결국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병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입원하려고 병상 하나 구하려 해도 연줄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전화로 예약하면 되지 않나요?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들 합니다.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 동북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아버지는요, 선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승의 날이면 그냥 대놓고 물건도 아니고 빨간 봉투, 현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걸 줄 때 숨기지도 않아요. 그럼 선생님 반응이요? 바로 달라져요. 말투부터 달라지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반응이 완전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요. 제가 지금도 평생 못 잊는 일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쯤이었나. 우리 담임 선생님 성이 팡 선생님이었고 반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름이 루어였어요. 그 여자애가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제발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기억 안 나요. 근데 전 이 일을 기억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 어린 애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냐고요? 그게 선생으로서 할 짓이에요?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병원은 더 심해요. 지금도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마취가 의사한테 봉투 하나는 챙겨줘야 해. 제가 그랬어요. 정상수술인데 왜 마취사한테 돈을 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옆 침대 아저씨가 마취사한테 봉투 안 줬더니 수술 끝나고 나서 진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누워서 비명을 지르더라. 이게 말이 돼요? 그게 그 사람들 직무 아니에요? 다들 말은 해요. 동북을 진흥시키자, 발전시키자고. 근데 현실은 뭐냐면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손에 쥔 조그마한 권력을 이용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착취하고 있어요. 진짜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요. 진짜 말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동북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외부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치치해울시의 한 주택 단지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통도 불편한 편입니다. 게다가 치치해울시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많은 집들이 비어 있고 팔려고 내놓은 집도 많은데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건물 외벽마다 집 팝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는 무려 57제곱미터에 단돈 7만 위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북 농촌의 현실 정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그 시절만 해도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면 어른이 아이를 이끌고 또 아이가 더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 농사를 지을 줄 알았고 마을도 정말 활기찼어요. 마을은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에 학교 안 가는 날이면 큰 길에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로 꽉 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북 농촌은 너무나도 썰렁해졌습니다. 한 마을에 100
100가구가 있다 해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절반도 안 될 정도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대부분도 고령자들이에요.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지금 동북에서는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지금은 아동 수가 본래 적은 데다 각 가정에서 모두 보배처럼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을 농지로 보내 농사일을 시키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지금의 청년들마저 나이가 들게 되면 동북의 넓은 농지는 과연 누가 경작하게 될까요? 현재 젊은 세대는 대부분 타지에서 생계를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여 농사를 짓게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설령 어렵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언제 밭을 갈아야 하는지, 언제 비료를 시험 살포해야 하는지, 언제 파종하고 언제 가을 수확을 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문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 동북의 땅은 과연 누가 경작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동북의 미래에 대해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층은 과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은 어쩌면 소위 중공의 백치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만이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